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계속 확산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틀 연속 7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평일 흐름으로 보통 수요일에 이제 확진자 수를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근데 최근 3주간 506명, 668명, 그리고 731명입니다. 네. 이러면 그만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산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예를 들었을 때 이제 1보다 큰 상태고 1.1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 자체도 1.07에서 1.12로 최근에 더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 곡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하루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게 계속 확산세가 증가되는 건지 내려가나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판단할 때 좀 망설임을 좀 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이것이 앞으로 증가세가 더 빨라지진 않을지 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4차 대유행의 위기라고 보면서도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 단계를 상향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아마 방역 당국에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고 이제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 안도 그렇고 주요 핵심 지표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이제 주로 핵심 지표로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중환자 병상 여력이라든지 또 보조 지표로 감염제 생산 지수나 방역망내 관리 비율 또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증가세가 얼만큼 드러나고 더 빨라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방역 강화 단계를 올리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마 이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동의를 하고 그만큼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도 신중하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밖의 방역 조치에 대한 좀 처절한 고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 상생 방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새로운 뭔가 거리두기에 대한 좀 치열한 고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서 일단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좀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만한 그런 시범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증가 추이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민하는 것 이외에 더불어서 보다 좀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리는 게 어떠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조치인데 지금 정부가 망설이는 것은 이제 그동안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분들의 어떤 생계가 걸린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자체를 기존의 방식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이 이제 5인에서 3인 이하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이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서 영업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이제 3T 그래서 검사를 확대하는 방법. 지금도 이제 증상이 있지만 검사를 빨리 안 받거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이라도 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논란되는 것이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 검사 키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보다 좀 야간이나 휴일 운영 시간을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예. 밤에 문자 메시지 접촉자라고 받게 되면 좀 검사 받으러 가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바로 검사 받으실 수 있게 그런 데를 확대한다든지 또 그런 데서도 검체 수거 주기를 조금 더 단축시키면은 검사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이제 뭐 서울시 방역 대책처럼 이제 노래방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가 검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예. 만약에 어떤 검사 협조가 좀 어렵다면은 뭐 환경 검체를 이용한다든지 뭐 사용했던 마스크를 수거해서 새 걸로 주면서 검체 검사하거나 또 마이크 커버 이걸 또 예. 검사한다든지 공기 필터를 검사한다든지 해서 환경 검체를 좀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좀 많이 이용하시되 우리가 확진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했던 마스크를 가지고도 검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감염력이 높을 때는 이제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침방울이 주로 이제 사용자의 마스크에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검사해서 확진자들을 찾는 노력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무증상 환자도 많고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 비율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제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역량이 충분한 상황입니까?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일 그 검사 건수 자체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무증상 또 스크린용으로는 우리가 검체를 10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가 있고 보다 좀 물량 공세를 투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백신 확보는 못하지만은 어떤 검사 양은 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뭐 다른 때와 비교하자면 지금 유행 단계에서 보자면 그렇게 뭐 크지 않긴 하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상 부족 사태나 그런 게 지금 당장 고민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확진자의 규모가 점점 이제 커지고 그에 따른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울산시의 경우에는 뭐 이미 지금 그런 사태가 좀 드러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보시면 병상의 상황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어떤 확진자 현황과 그걸 권역별로 분석하고 또 권역별 병상 수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쪽 지역에서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발생 보고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2월부터 한 2달여간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한 3,0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한 170명 정도, 그러니까 6% 정도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제 해당 지역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울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예. 이게 어떤 우리가 대구 경북 사태처럼 어떤 지자체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병상 수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울산에서 이제 부산이나 경남으로 병상을 같이 활용한다고 해도 같이 발생이 증가하게 되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활치료센터, 뭐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시 확보해야 되는 게 이제 응급실의 어떤 음압 격리 병상수 확보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응급실에 음압 격리실이 없어서 진료가 안 돼서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백신 맞고 고열이 나신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의심 환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분들이 이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게 될 때 격리 병상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제 응급실에 다른 환자들이 같이 감염된다든지 그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중환자 병상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처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격리 병상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진단해봤고 이제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 보건당국에서는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은 접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권고를 내린 상황인데 이 문제가 효과가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도입 계획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민은 지금 일단 미국 CDC나 FDA에서 계속 철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자체 검토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최종 결과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도입 계획 변경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그쪽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제 유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희귀하지만 100만 명에 1명에서 5명 정도의 희귀 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고 같은 결론을 가지고 각국의 어떤 방역 상황, 확진자 증가 추세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체 백신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이제 백신 접종 전략은 또 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확진자 증가 추세라든지 또 우리가 백신 수급 현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이상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령을 제한하고 이상 반응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백신 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백신의 이득이 더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예. 그런 백신 접종 전략을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얀센 백신이 만약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백신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백신 중에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모더나가 가장 많은 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지금 상황을 보면 모더나를 만약에 홀딩하는 경우에 좀 미국이 우선 이제 그것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은 안 생기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요.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도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아마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서 소아청소년 접종까지 미국에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 세계에 좀 물량이 풀릴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최소한 확진자 수를 억제하면서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얀센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또 이외에도 이제 아직 임상 시험이 안 끝났지만 이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쯤 아마 임상 시험이 끝나서 승인을 받게 되면 6월 달쯤에 아마 1억 명분이 미국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최종 탐상 임상 시험은 안 끝났지만 영국에서 1만 5천 명 정도의 임상 시험 자료가 있어서 지금 EMA에서 영국 의약품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미국보다 좀 빨리 승인을 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도입이 가능할지 이것도 역시 좀 긍정적인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변수들이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아서요. 지금이라도 백신 수급 계획을 좀 수정을 하고 백신 접종 순서 자체도 조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한정된 백신을 가지고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치명률, 위중증률을 많이 낮춘 건 매우 효과적이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접종 대상자를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고민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한번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실수로 처음에 1차 접종 때 절반만 접종하고 2차 때 제대로 접종했더니 더 예방 효과가 컸다라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외 임상 시험 결과를 기다려 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좀 자원자가 있으면 대상으로 접종을 시도해 본다든지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러시아 백신을 또 교차 접종하는 시험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임상 시험 물량은 우리가 이제 계약된 물량 이외에 플러스로 조금 더 확보해서
접종 인원수를 좀 늘리는 방안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생산량 자체를 좀 늘려서 전 세계적으로 해서 좀 많은 국가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백신을 좀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같이 우리나라도 거기 생산하는 데 좀 동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산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내 한 제약사가 8월 정도부터 해외 제약사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뭐 어떤 종류인지 그게 밝혀진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 수급에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해당 제약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도 다른 백신 회사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뭐 충전이나 포장하는 것만이라도 좀 대신 국내에서 공장에서 하는 방안들이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추가적으로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백신도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한 기업에서 어떤 백신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을 맡기지 말고 좀 정부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백신 생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지원해주는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의 상황까지 잘 대비를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빠르면 오늘부터 백신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 이거를 이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도입하는 방침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더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어떤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예방 접종 증명서 같은 것은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어서 보통 이제 본인 인증해서 집에서 프린트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하시게 되면서 어떤 종이로 발급을 받거나 했을 때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또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술적으로 해소한 간편하게 하고 또 본인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또 편의성을 높이는 이러한 방법들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는 어떤 우리가 예방법 에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할 때는 이제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못 맞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못 맞는 분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은 것에 대한 장점을 잘 활용하되 못 맞으신 분들에 대한 차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과 같이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접촉자를 노출됐다고 하시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좀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노출돼도 감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제 격리하거나 제한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처럼 어떤 그린 패스나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어떤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허가증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제 예방 접종 증명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확진이 돼서 자연 항체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48시간이나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그런 정보가 이제 QR 코드에 탑재된다면 좀 일상생활에 어떤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